유럽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연해주를 이렇게 기획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가 저기까지 왔지?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9,288km거든요. 우리 지구의 한 바퀴가 약 40,070km예요. 그러면 4만 km라고 해봐요.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지구의 4분의 1을 이 열차가 달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야, 아니, 2배인가요? 2배죠? 8,000이니까. 2배.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5분의 1이네요. 그렇게 긴 거리를 철로를 깔아서 왔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가기 전에, 여기 보면 모스크바 보이죠? 그러면 이제 옛날 그 키예브 공화국이나 공국할 때는 저기란 말이에요, 중심지가. 그럼 나머지 여기는 다 이제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 거, 변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엄두도 못 냈죠. 그러다가 이제 1712년에 드디어 저 핀란드 아래 핀란드가 차지하고 있던 저기가 발트해입니다. 그 유명한. 저 해안가로 1712년 18세기 초반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 해안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해상권, 또 항구 이런 걸 맛볼 수가 없는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러시아 제국, 아까 루스차르국, 그 다음에 모스크바 공국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계속 가는 거예요. 슬라브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 제국 앞에 아까 루스차르국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처음은 차르가 황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래는 그런 큰 개념의 최상위 황제보다는 좀 낮은 단계의 용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상징적이 되면서 짜르가 이제 황제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변질돼서 쓰였는데 바로 아까 그 노마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에 이 루스차르국의 후손이 끊기니까 노마노프라고 하는 이 루스차르국의 먼 외척을 갖다가 힘없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마노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노프 왕조가 돼서 망할 때까지 노마노프 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1712년이면 숙종 때입니다. 1721년 이때 가면 경종으로 가고 23, 4, 5 이렇게 하면 이제 영조로 가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의 북쪽에 있었던 이 러시아에는 러시아 제국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712년 드디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에 바로 이 표트르가 전 러시아의 황제라고 표방을 하면서 제정 러시아라고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이 제정 러시아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1년도에 이 프랑스 차관을 도입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구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91년 3년 뒤면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고, 그래서 그 해에 바로 청과 일본이 청일전쟁, 이제 일본이 대륙 침략에 욕심을 부리면서 청과 부딪히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깔면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동진 정책을 이제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충돌 접점 지점에서 일본과 만난 게 이제 너일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1904년, 1905년 너일전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시베리아 바이칼로로 돌아서 흑룡강 뒤로 돌아가지고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스크로 오기 전에 그건 후대에 지어지는 거고, 치타라는 지역에서 중국 만주의 하얼빈으로 내는 철도가 먼저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동청철도라고 해요. 청나라의 동쪽에 있는 철도라 해서 동청철도를 썼고, 그 동청철도가 1901년에 지어지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904년 이쯤 되면 이 철로가 장춘을 거쳐서 심양으로 해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게 남만주 철도가 되는 거예요. 대련 여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철로가 나중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도쿄를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대련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안중근 참모중장이 척살할 때 그렇게 들어와서 대련을 돌고 그 다음에 봉천에 무순탄광, 우리 여기 무순탄광 가보시면 계실 텐데 그 무순탄광을 돌아본 뒤에 장춘을 해서 올라올 때 이제 안중근 참모중장이 척살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철로가 지어졌는데 1904, 5년 때 너일전쟁 뒤에 이제 러시아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만조 철도를 일본에게 이제 할양을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철도 주변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관동군이 파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관동군이 바로 이 요동반도로 들어가게 되는 배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관동군들은 1945년도 4월 달에 바로 이 제주도로 이제 제주도 방어를 위해서 태평양 전쟁 말에 이 관동군 121사단하고 111사단이 제주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만주를 철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군대가 결국은 이제 태평양 전쟁 맞이에 패전이 짙어지면서 그 두 개 사단을 제주도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96사단하고 108여단하고 끌고 들어와서 58군 사령부가 생기는 게 제주도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철로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철로는 근대 역사의 약탈과 침략이라고 하는 거에 최첨병이 바로 철로고 증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맞닥뜨리는 게 배로는 강화도였고 우리 조선으로서는 강화도가 그 증기선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일본이 경부선을 통해서 신의주에서 안동을 해서 심양으로 연결되는 안동선이 1911년도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철로의 역사만 이해해도 근대사를 핵심을 잡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이렇게 이제 이 1894년 이때 바로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범진 러시아 공사가 고종 황제의 밀서를 받아가지고 협상을 벌일 때, 대외 관계를 펼칠 때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입니다. 가장 불행했던 황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인으로 시성을 했어요.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역사와는 관련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범진 선생이 1911년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결했을 때 러시아의 황실에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연해주 가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폐위되기 3, 4년 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니콜라이 2세는 전쟁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이때 연해주에 정착했던 우리 수많은 조선인들, 그들이 러시아군에 합류돼가지고 참전을 같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 3편 올려드린 거 보셨나요, 혹시? 거기에 아까 고려인 5세 러시아 기자, 거기에 2편인가에 아마 등장할 거예요. 2편인가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결국 러시아 제국이라고 제정 러시아는 상당히 유럽이 자유주의로 가고 민족주의를 추방할 때 그거를 막았어요. 마치 우리의 구한말에 위정촉사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개화를 뭐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독립운동사 뿌리 얘기하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누적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기에 1905년 우리 을사 늑약 맺어질 시기에 러시아에서 유명한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결국은 러시아 제국이 붕괴되어가는 그런 한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라후 1차 세계전에 참전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부인이 관여해서 국내 정세를 이끌어 가는데, 그러다가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죠. 이 2월 혁명 때는 흔히 말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임시위원회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결국은 농민과 군인들 이거에 의해서 10월에 변화가 없으니까 무너지죠. 그게 이제 10월 혁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 문화사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에 가는 게 그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니콜라이 2세는 나중에 최후가 처참하게 가족이 다 모두 학살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이 1917년 10월 혁명은 인류 문화사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조선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사회주의의 독립운동가들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또 아나키스트 계열, 이런 3대 축으로 끌고 가는 배경이 바로 저 볼셰비크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부터는 적백 내전이 벌어지죠. 이 적군과 백군의 내전 속에서 22년까지 진행이 돼요. 이 과정에 우리의 이 연해주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 한인들, 그들은 두 갈래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진 자로 기득권으로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서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논도 밭도 아까 적게 작게 150마지기 아주 쬐끔 50마지기 이렇게 저는 여기에 2마지기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지주들과 후주자로 와서 그 대주주 밑에 또 소작이 되는 거예요. 연해주 와가지고 한국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원어인과 여원인이란 용어로 그 변병률 선생님은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상황에서 혁명에 가담한 백군에 가담하고 적군에 가담하고 나눠지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고, 특히 이 내정 간섭군, 그러니까 유럽의 간섭군으로 참여하는 유럽과 일본 무려 7만이라는 병력을 파병을 합니다. 일본도 간섭군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여할 때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rov스크 일대에 바로 이 조선인들이 이 일본군과 저항을 하는 거예요. 빨치산들이 일본 군대를 거의, 나중에 그래서 1922년에 러시아하고 협상을 벌여서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이 기여를 누가 했다고요? 조선인들이 한 겁니다.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작가 조정래도 바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7권 이후부터 바로 이 연해주 빨치산을 다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등장인물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나 우스리스크의 이 러시아의 문화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건물이나 시설이나 그 역사적 공간이나 이런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그냥 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줄기를 좀 가다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인사회당을 주목하는 겁니다. 1918년. 그래서 이동희 선생은 김 알렉산드리아 스탄케비치가 사실은 사상적으로나 이런 것에서 앞서요. 나이야 이동희 선생이 앞섰지만,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바로 하바rov스크의 한인사회당이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가보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러시아 역사에서 이 몽골의 지배를 받았을 때 당시 키예프 공국 시절에 모스크바의 1462년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 모스크바 주변밖에 없죠. 색깔 보세요. 아래 거하고. 그 다음에 1533년 이때,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중종 때죠. 중종 시기에. 그럼 그 시기에 영역이 펼쳐지죠. 펼쳐지고, 그 다음에 1689년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을 때예요. 그래서 이 네르친스크라는 지역에서 이제 청나라하고 맺는 조약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가 아무르간과 만나는 곳이니까 그때 당시는 여기에 경계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기 전에 여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스타우노브의 산맥이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경계로 했다가 1858년 아이온 조약을 맺으면서 여기를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파란색 보세요. 그거는 1905년까지 획득한 영토고, 캄차카반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사할린, 캄차카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사할린은 나중에 저기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리고 베링 해협 아시죠? 베링 해협 너무 알래스카잖아요. 그 알래스카가 본래 러시아 땅입니다. 아시죠? 근데 미국이 팔았어요. 달러 받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넘겨준 거지. 이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저 스타노브이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네르친스크 조약 맺을 때 당시 저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기가 스타노비 산맥까지. 그러다가 이 1858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중국 내륙의 아편 전쟁 그리고 태평천국에 난 힘을 거기에 다 몰리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베리아 총독 그 친구가 내려와서 그 짬에 여기를 뜯어가 버린 겁니다. 흑룡강 부간까지 다. 그리고 이 시오테 알린 산맥이 있는 이쪽 이게 이제 우스리강 오른편인데 여기는 공동관리용으로 하자 해놓고 나중에 2년 있다 북경조약에 개입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저기를 떼어가 버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찾게 된 겁니다. 부동항.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견제했던 게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이 러시아는 그런 시기에서 아주 양대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남쪽 어디에? 거문도를 점령하잖아요. 그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흑룡강이에요. 현재 여기를 국경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 여기 했다가 아이온 조약에서 이만큼 뛰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고, 북경조약 때 이쪽으로 또 뛰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극동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저 조약이 맺어지기 약 40년 전에 1654년 효종 때 바로 나선정벌이라는 걸 할 때 우리의 한성에서 이 조총수 훈련된 조총수가 영안 이게 발에 상경성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더 가서 이 을안이라고 하는 싸움터가 아까 말한 목단강이 송화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서 1차전을 벌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은 저 위에 싸움터 하바롭스크 바로 있는 데까지 러시아하고 나서 거기서 만나죠. 이게 1658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남하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변동, 인류 문화사의 큰 이 변동에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아편전쟁으로 무너지고 하면서 결국은 떼어지고 여기까지 우리의 국경을 맞닿게 된 배경이 그 진행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 안내를 할 때는 강화해협의 문수산성에서 병인역로를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쭉 흘러 왜 이 강화도 해협에 프랑스 군대가 왔는가, 프랑스 군대가 왜 보복한다고 왔는가, 그 배경에 러시아에 남하가 있었고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역사에서도 국내 정세가 불안하면 늘 외침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 12.3 내란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과거 근대 시기랑 벌써 침략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든 침략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러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커요. 저는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일본도 노렸을 거고요. 다 노렸을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데 내전이.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바로 이 통치자,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역사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외침을 받는구나. 나라를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 한 치 앞도 안 되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역사와 자국의 국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런 우매한 짓을 하고 악랄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본래 러시아에서 저기를 흑룡주라고 했어요. 아무르주. 그리고 여기는 연해주라고 했는데 현재는 아무르주 흑룡주를 쓰지 않아요. 이 부분만 떼서 여기 지금 두 개가 만나잖아요. 우스리강과 흑룡강이 만나서 우흐츠케로 가는 이 지역만 하바로프스크 주라고 해요. 여기만 하바로프스크 주고 여기는 연해주고. 당시에는 저거를 모두 흑룡주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표시한 거예요. 중국도 이제 뭐 통한의 조약이 되지 않았겠어요. 바다로 나갈 길이 막혔잖아요. 두만강 하구가 막혀버렸으니까.
그런 땅이 우리가 1917년에 사회주의혁명이 있고 적백내전을 거친 뒤에 1923년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SR, 소련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하면서 레닌 시기를 지나고 스탈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동쪽에는 일본이 위협이 되고, 다시 이 유럽 쪽에서는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위협의 상황이 되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받을 거라는 염려를 이제 러시아, 소련 정부가 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일본과 연결되기 쉬운 조선인들을 스파이로 몰거나 떼어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 이주시켜야겠다는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정확한 숫자가 17만 얼마 되어 있는데 17만 1781명 러시아의 이제 보고에 의하면 이 인원을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조선인 리더격들, 지도자들은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숙청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기차에서 이동해 가면서 저항하는 지도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없애버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나 이런 데 도착해서 뭔가를 리더들을 세워서 하면 그들을 또 제거해버리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소설 아리랑에 나옵니다. 상세하게 그걸 기술을 하죠. 윤선수기가 조광섭하고 결혼해서 조광섭도 리더가 됐다가 러시아 이 비밀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철로를 타고 돌아서 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다가 다 내다 버린 거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런데 그 황무지에 억센 풀을 뜯어내고 거기서 벼농사를 해가지고 수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중앙아시아 쌀 구경 못 얻던 사람들이 이때 이 조선인들에 의해서 쌀을 구경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우리가 가는 만주도 원래 이 만주족들 거기 쌀 농사 질지 몰랍니다. 맥이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제강점기에 넘어갔던 우리 조선인들이 그 물을 끌어들여다가 쌀 농사 할 수 있게 수전을 만든 그게 우리 조선인들 아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우스리스크에 가면 저 부젤로프카의 학교, 우리 조선인들을 길러냈던 학교, 37년에 강제 추방되면서 다 떠났잖아요. 여기는 남지 않고 다 떠난 겁니다. 쫓겨난 거죠. 그 1864년 지시너에 첫 발을 내딘 이후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넘어가서 개척하고, 러시아인이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슬라브 민족이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인들이 가서 개척한 땅을 그런 이유로 강제로 추방시킨 뒤에 거기는 러시아인들이 공짜로 가서 다 개척한 걸 차지하고, 그리고 이 학교는 러시아의 학교로 계속 썼어요. 그러다 폐교돼서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선교사가 가서 또 확보를 해가지고 새롭게 꾸미고 있는데, 이번에 가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꼭 가서 보기로 하고요. 하바롭스크에서 볼, 하바롭스크 역에서 볼 하바로프입니다. 이쪽을 탐험했던 사람이에요. 개척할 때. 그 다음에 아무르강에서 우리가 유람선을 탈 거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동시베리아 총독입니다. 연해주를 획득해 가면서 그렇게 땅을 넓혔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상이 하바롭스크에 있는 이유가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유람선을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바롭스크에서 아무르강을 건너는 시베리아 철도가 이 강을 건너간 데까지 우리가 갑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때 막 눈 왔어요. 이때 제가 10월에 갔는데 여름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멋진 기행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아무르강에서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본래 이 땅이 우리의 땅이었잖아요. 그죠? 발해의 땅이었고. 그래서 우리 미래 한민족의 운명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바롭스크 역에서 새벽에, 초저녁에 타고 우스리스크로 거꾸로 내려가는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특급 열차예요. 엄청 비싼 겁니다. 특급이라 독립군들이 타던 그런 건 아니고 우스리스크에 새벽 5시 21분에 도착해서 제가 하늘을 바라봤더니 겨울의 별자리 육각형이 시리우스, 프로키온, 플록스, 카펠라, 니겔, 알데바란, 오리온 자리, 그것까지 달까지 쫙 떠 있더라고요. 철로를 건너오는데. 그래서 하늘을 보고 찍었던 겁니다. 이 빙 둘러 보이죠?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식으로 배웁니다. 저는 지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저 녀석을 만났어요. 한편으로는 이 왼수 덩어리 이렇게도 했지만 이 녀석이 동청철도고요. 안중근 참모중장이 갔던 이 길이 여기가 하얼빈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버스로 넘어갈 거예요. 버스로 갈 거니까 이런 내막을 알고 어디를 내가 통과할 때 역사성도 떠올리고 지리도 떠올리고 그리고 독립군도 떠올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몽골도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징에서 이 장저우로 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로 연결해서 울란우데 이 이르크츠크까지 가는 길은 과거 우리 독립군들이 움직인 루트입니다.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태준 선생 독립운동 얘기하면서 이 역사를 얘기를 할 건데 몽골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길이 이르크츠크는 우리 사회주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침략의 철도. 제가 군산 내항에서 군산 내항의 인문학이라는 얘기로 강의를 현장에서 합니다. 그 철로가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이었죠, 군산이. 그래서 그 철로에 쌀이 실려와서 일본으로 실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증기선이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이 보입니다. 과거 사진 보면.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뒤처져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고통을 겪어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5위 강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역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국가력에서 일본을 앞섰어요, 최근에.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그거 통계에 대해서 저항하고 했지만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히 군림할 수도 없고 영원히 피지배 계급으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어야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롯이 그 땅의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잠시 뺏어갈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고 하면, 역사를 안다고 하면 평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이 침략하지 말고 서로 공존하면서 또 배려해주고 나누어 가면서 그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얻어야 될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철로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알고 시베리아 횡단 절도에 있는 그 열차를 타서 저녁에 블라디보스토크에 타면 다음날 아침 새벽에 떨어지거든요. 그 긴 시간이에요. 많은 일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차 안에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여담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가는 기행의 어떤 의미, 삶의 여정에서 만난 역사의 기류의 동행이라고 하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 동북아시아, 특히 유라시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지리, 그리고 수계, 물줄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산줄기는 어떻게 또 나눠지면서 그 산줄기와 물줄기 사이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과거로부터 그걸 살펴봤고, 그리고 이 땅에 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 옮겨갈 때, 그때부터 망할 때까지 러시아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고, 이 동쪽 끝에 극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어떻게 이 두만강에 러시아가 무역 협상하로 한국까지, 조선까지 들어왔는가, 그런 과정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아픈 역사, 우리 조선인들의 강제 이주,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와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현재 우리의 남북분단 넘어가는 또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전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겠습니다. 들을만 해요? 너무